3만 5천 호의 택지는 19년에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부족한 주택 물량,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기만 한 서울에도 버려진 집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 혹은 뭐 대도시 이런 데에서는 이제 빈집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강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서울에 있는 빈집만 9만 호. 집이 부족하다는 서울에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가 필요해도 도로를 안 만들죠. 하수도가 필요해도 하수도 조성이 안 되죠. 철거가 없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계획이 해지돼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둘씩 생겨난 빈집이 가져올 문제들. 노숙자들이 촛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불날까 봐. 나이 들어가는 도심, 갈수록 노후되는 주택들. 빈집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과 주택 공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져가는 요즘. 늘어가는 빈집이 던진 숙제와 도심 개발의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로 연일 강도 높은 규제와 공급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사는 서울의 면적은 전체 국토 중 고작 0.6%.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땅도 남아있지 않은 아파트 공화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현 주소인데요. 서울 중심지와 멀지 않은 성북동. 이곳에는 우리가 아는 서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런 동네 있는지 한번 올라가 봐. 멀쩡한 게 우짜닥 있고 고치는 건 있고 그냥 안 살고 완전히 이제 흐려가지고 주저앉혀 놓고 갑바가 다 팍 피어났더라고요. 예.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주택가. 수년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대문은 무성한 풀에 가려진 지 오래고요. 집집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사용록에는 전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주택은 겨우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 바로 옆,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외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여기가 마사토예요, 이 집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우리 집으로 이렇게 헐릴까봐 걱정인데 이런 집들은 이렇게 헐어놨는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골목.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물론이고 도시가스, 하수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빈집 사이사이 아직 집을 지키고 있는 거주민들은 일상이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닌데요. 근데 제일 문제가 이런 화장실이 정화조가 없이 그냥 사놓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니까 그 밑에 있던 게 인분이나 이런 게 다 쓸려서 하수구로 내려간다는 게 제일 비참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정말 못 참습니다. 냄새 때문에. 악취가 심해서. 가스는 상상도 못하죠. 이 동네는. 가스가 전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니까. 가스라는 게 도로가 있어야 거기 가스관을 묻는데 가스를 들여보낼 수가 없죠. 기본적인 주거 환경도 갖추지 못하다 보니 한 집, 두 집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느새 43가구 중 40채가 비어버렸는데요.
시간이 나면 집을 둘러본다는 집주인 임상철 씨.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방치한 게 벌써 10년째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단돈 500만 원이라도. 근데 뭐 저 윗집에 계신 분은 500에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일반인 같으면 여기 500에 들어와 있을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이게 몇 평이에요? 여기가 한 8평 정도. 네, 이렇게 되죠. 여기 자꾸 옆집이 비게 되면 이게 공동화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좀 떠나게 되는 거죠. 내 집만 손본다고 해서 허물어진 마을을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재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재개발을 하고 싶었거나 뭐 재건축을 하고 싶거나 해도 이게 공유지분이에요. 그러니까 43명이 갖고 있는데 43명의 공통된 100% 서로가 찬성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하진 않잖아요. 다 이권에서 이거 어떤 분은 연락도 안 되고 물론 구청에서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 따라 힘드는 부분이 없잖아요. 또 여기가 일종 지역이라 용적률이 30%밖에 안 돼요. 빈집 사이에 살며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 주민들. 불편함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뭐 봄, 여름, 가을이 없이 다 노숙자들이 막걸리 술 들고 와서 한 5시쯤 되면 들어와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불 날까 봐. 불 나면 이렇게 더더더 붙어 있으니까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빈집 공포는 이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26만 호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 호를 넘어섰는데요. 전체 가구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7%를 웃돕니다. 빈집은 대부분 지방이나 농촌의 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이 없어 난리라는 서울에도 무려 9만 3천 호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10만 채 가까이 나오는데 사실 서울에 빈집이 그만큼 많았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빈집들은 몇 년 이상 비어 있고 폐가에 가까운 그걸 빈집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 빈집의 뭐 한 절반 이하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사하기 직전에 비어 있는 집이라든가 철거 직전에 비어 있는 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정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빈집의 주된 원인은 매매, 이사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문제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저층 주거지인데요.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등 한강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저층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은 한 3,000채, 특히 이제 저층 주거지의 빈집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반 이상 이렇게 빈집이 있는 특정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10호 미만으로 이제 빈집이 있긴 한데 그래서 서울이 이제 전반적으로 빈집이 지금부터 조금씩 더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서울에 왜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걸까요? 현재 서울의 전체 주택 중 37%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탓에 주민 반대나 사업성 부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결국 당초 지정된 683곳 중 400여 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문제는 개발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해제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거지는 노후되고 생활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가 지정돼 있을 때는 재개발 사업이 될 걸로 예상하고 행정에서 장기간 관리를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면 도로가 필요해도 도로를 안 만들죠. 어차피 철거되고 없어질 거니까.
하수도가 필요해도 하수도 조성이 안 되죠. 철거가 없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역이 해제돼 버렸단 말입니다. 해제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400개 구역이면은 그런 지역들이 전부 다 유사하게 노후하고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그동안의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의 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겠죠. 노후된 저층 주거지 거주민 상당수는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은데요. 집 보수 등에 나설 여력이 부족한 겁니다. 일단 빈집은 사실은 이제 위치가 가장 이제 사용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결국에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개발하면 사실 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방치되는 빈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2050년이 되면 서울 내 빈집이 31만 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90%를 초과했고 그다음에 그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지가 꽤 됐잖아요. 결국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입지가 좋은 곳, 더 삶의 질이 높은 곳,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도시 서비스들을 쉽게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 그런 이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어쩌다 생긴 빈집. 문제는 하나둘 생겨난 빈집이 결국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고 이는 지역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도심 곳곳에 발생하기 시작한 빈집을 방치해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제 빈집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공가 형태로 가다가 이게 오래되면은 폐가로 가게 됩니다. 이제 폐가가 돼버리면은 인접한 주택의 가치도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인접한 주택도 빈집으로 가게 되고, 그 인접한 주택도 폐가로 가면 이제 일종의 이게 집단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도시의 일정 지역들이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빈집으로 남겨지지 않고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라는 의도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금 주택 보유세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적정 보유세가 얼마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빈집의 보유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빈집이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는 결국 주변 커뮤니티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빈집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오래된 대도시의 빈집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빈집 문제가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본 인구가 우리 한 2배 조금 더 되는데 빈집은 거의 7배 이상 많습니다. 한 800만 채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문제는 이제 일본이 도쿄가 이만한 도시였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되고 나서 신도시 형태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서 빈집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쿄권 내에서도 최근에는 300만원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여 평대 아파트인데 우리 동네 따지면 한 3천만 원 조금 더 되는 아파트까지도 매물로 나올 정도로 빈집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빈집을 주거약자에게 제공하거나 빈집과 입주자를 연결해주는 빈집은행을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택정책, 나아가 도심개발 방향의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차로 전국 99곳을 사업지로 선정해 노후주택 개량과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빈집 정비와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 법령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집주인 2명만 모여도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요. 주택을 정비할 경우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법의 취지가 실제로 도심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슬럼화되고 근데 이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소규모 주택 정비를 좀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고요. 아직 서울 시내 빈집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서울 내 단독주택 빈집이 가장 많은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중 처음으로 정확한 빈집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계량기, 계량 겹승, 우편물 확인. 상수도나 전기 사용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현장 조사에서 가옥 상태를 파악해 양호, 일반, 불량, 철거의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빈집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고 분리하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빈집이지만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소유주와 접촉을 통해 빈집 리모델링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현대적으로는 정확한 리모델링으로 와본 사람 중에서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전망이 너무 좋아서 리모델링 깨끗이 하면은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충분히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죠. 하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부터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래 방치된 빈집의 경우 주인과의 접촉부터 쉽지 않습니다. 빈집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곳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주소가 바뀌었거나 변동이 됐고 또 그런 4대 공부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등기 등은 이름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죠. 70년대 등기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주소도 없고 70년대 주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주거밀집 지역으로 자리 잡은 서울 난양동. 제법 큰 도로 옆,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둘 방치된 빈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골목 중간중간. 일부 외벽이 허물어져 내장재나 철근을 드러낸 빈집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상태. 더 많은 빈집이 생겨나 슬럼화되기 전에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도 모색 중입니다. 네, 세이프마트 요 앞쪽이 공간이 사실은 해제된 게 14년도인데요. 14년도 해제된 다음에 또 주민들이 갈등이 많았어요. 재건축 찬성 반대, 도시재생 찬성 반대, 그리고 원래 여러 가지 지역 갈등들이랑 얽혀가지고 이제 의견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좀 봉합해 가는 거 이런 것들도 큰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심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시도 중입니다. 서울 증산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 서울에서 보기 드문 넓은 앞마당을 가진 집입니다. 최대 6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인데요. 한 달 전 이곳에 입주한 23살 대학생 위서린 씨.
보증금이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월 임대료 역시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셰어하우스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도 장난 아니고 전세는 그리고 월세는 다달이 깨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 부모님 돈이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제일 죄송한 게 있었고 네, 여기는 확실히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부담 없는 보금자리가 된 이곳은 원래 오래도록 방치된 빈집이었는데요. 한 사회적 기업이 빈집을 발굴해 노후된 부분을 수리해서 깨끗한 셰어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한 가족이 보통 4인 가구와 3, 4인 가구가 빌려서 쓴다든지 구매해서 쓰기는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문짝을 활용해서 탁자 만들었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오래 나무 바닥인데 이걸 또 살린 부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리모델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의 역사성을 좀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취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손보면 활용 가능한 빈집도 상당수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 이를 수리해 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빈집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식처로 거듭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빈집의 동네에서 이렇게 흉물로 전락할 소지가 많잖아요. 이걸 좀 방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청년들한테 공부했을 때 주거난에 시달린 청년들한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좀 공부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집주인은 그냥 방치된 집인데 그 집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 수익을 매달 좀 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또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주게 되면은 또 달달이 그런 또 사회적 그런 목적도 실현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봤을 때 4가지 정도의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쇠퇴를 앞당기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을 재생할 자산이 될 수도 있는 빈집. 빈집은 오래된 도심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제인 셈인데요. 주택 공급에 매달려 도시의 외연만을 확장하는 것에 앞서 도심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택지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제 공급되려면 한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뉴딜 사업과 같은 그 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안적 정비 사업 모델, 그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좀 지원해서 오히려 그 강북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공급을 좀 늘려주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앞으로 굉장히 빈집이 당분간은 빠르게 증가를 할 거라고 일본 모델을 굉장히 따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전염병처럼 빈집이나 어떤 부동산 반응치가 퍼지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딱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에서 일을 하면서 위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하게 됐습니다.